지금은 신흥국 쪽이 미국에 비해서 역대급으로 닷컴 버블 이후로 역대급으로 저평가돼 있습니다. 이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다. 에너지 구조를 전환시켜서 탄소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결국엔 수소잖아요. 지금 환율이 네. 오늘 이제 1350원까지 지금 뚫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지금 막 걱정들이 지금 태산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또 희한한 거는 그 오르는 거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미리 다 판 것들이 있을 겁니다. 120조에서 140조를 팔았는데 미리 다 고점에서 아주 땡큐 하는데 한국에 다 던졌죠. 개미들한테. 근데 본격적인 매수이겠느냐라고 보았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를 땡기는 과정에서 부실 기업이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부실 레버리지 부동산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금융기관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주식이 그렇게 싸진 것도 아니고 물론 한국은 쌉니다. 올라간 거 다 뱉었잖아요. 그러니까 싸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개운치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바꿔서 이 외국인들이 이걸 들어 올려준다. 그렇게 할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렇게 생각 안 하고 환율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나빠서 한국만 특별히 나빠서 파는 환율이라 하면 아마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게 PBR이든 뭐 외국인이든 이거 분석을 하실 때 현실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너무 이렇게 좀 어중되게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35%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줄었죠. 35%를 2,000조로만 단순하게 계산하면 700조가 그러니까 700조가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채권 빼고도. 신규로 해외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한국 싸졌으니까 가자라고 하면서 미국 주식 팔아갖고 오는 게 아니고 700조 있던 사람이 150조 줄였다가 샀다 팔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 외환 시장에서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과 채권과 연계된 물량이지 실제로 보면 매도하는 거의 상당 부분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지금 시장을 이해하기 굉장히 편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 매수를 하는 건 달러가 환율이 내려가는 시점에 분명히 들어오겠지만 그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일 거고 기존에 팔았던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원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꾸로지고 수출 물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살 것이지 지금은 그냥 너무 낮은 상태에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기 위한 매수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격적인 매수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리 팔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더 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매도를 하자고 여기서 세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바닥에서 지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미국하고 다르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싸요. 그렇게 네. 높지 않다, 싸다. 네, 싸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다만 미국이나 어떤 유럽이 빠그러지면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주식도 빠그러지는 건 맞고 그 심리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지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사실은 중심을 잡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만 놓고 딱 보았을 때는 MSCI에서 이게 보시면 10년은 미국이 잘 가고 10년은 신흥국이 잘 가고 10년은 미국이 잘 가고 10년은 신흥국이 잘 갑니다. 미국이 엄청난 기술을 해가지고 딱 나왔어. 인터넷이든 아니면 전기차든 아니면 뭐가 나왔어. 자율주행이든 뭐가 나왔어. 야 이거 했다. 미국 돈이 확 들어가서 이걸 엄청나게 키웁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다 외주 줘버리는 거죠. 한국, 대만, 니들 일로 와봐. 중국 와봐. 니들 이거 만들어서 돈 벌자. 5% 마진 줄게.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 그 시스템. 그리고 거기다가 등에다가 이제 빨대를 꽂고 이제 빨아먹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신흥국 쪽이 미국에 비해서 역대급으로 닷컴 버블 이후로 역대급으로 저평가됐습니다. 네. 그런데 유럽 같은 데도 보시면 유럽도 선진국이긴 하지만 독일 같은 데도 굉장히 저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됐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이게 쉬프트가 나오면서 한국 시장을 들어올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 잘 보시는 분들이 2200선은 안 깨진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을 겁니다. 다만 제 생각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아직까지는 어디든, 그게 어디든 이집트가 됐든 터키가 됐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됐든 제 생각엔 유럽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탈리아가 브렉시트처럼 이탈리아가 나 나갈래 라고 하면서 시장을 한번 흔들어대면 그런 타이밍을 도모해서 외국인들이 사는 게 진짜일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어떤 급락이라든가 얘기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가 쭉 들어올 거다. 네, 그게 핵심일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환율이 깎꾸러지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로 시장을 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사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일상적인 매매 그리고 CFD나 이런 것들 매수하면 외국인으로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굳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뭐 ELS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낙인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버리면 주식을 그냥 담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추세적으로 좋아서 담다기보다는 ETF부터 시작해서 어떤 금융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웃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지금 9월에 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가 네. 자이언트 스텝이 다시 나올 거냐, 빅 스텝이 될 거냐, 50이냐, 75냐 가지고도 얘기가 많지만 네. 사실 9월 달서부터는 이 긴축, 이 자산을 회수하는 게 2배로 늘어난다. 이게 사실은 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7월까지 어떤 데이터들을 보니까 한국 시장의 투자, 유럽 자금, 중국 자금은 빠져나가는데 미국 자금이 들어왔다 이랬는데 네. 그것이 결국은 미국 자금을 도로 빠져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달러가 그렇게 강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쫙 해보면 금리 땡겨가지고 어디 하나 터져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 영화의 강철중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렇게 칼로 누군가를 죽여요. 죽이고 나서 그 칼을 고등학생한테 줘요. 칼을 쓴 사람하고 칼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일명 대타라고 해요. 대타. 칼로 누군가를 찌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고등학생을 주고 고등학생이 갖고 가서 자기가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어디 딴 데가 됐든 어디가 됐든 미국은 금리를 확 땡겨갖고 달러 유동성을 확 회수하면서 어딘가 약한 고리가 터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달러가 다시 저는 반대로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건 반대로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몸값이 엄청 비싸지고 달러가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헐값으로 환율 올라간 데 가갖고 자산들을 다 사버릴 것 같아요. 세상이 망할 것 같지만 IMF도 우리나라 뭐 4년 한다고 그러는데 한국 1년 만에 다 돈 갚아버리고 좋은 나라 됐듯이 그렇죠.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리스크를 감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럽, 독일이 막 흔들린다든가 막 어딘가가 막 브렉시트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막 한다 그러면 그 돈 갖고 가면서 그쪽을 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막바지에 페드 쪽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어딘가 흔들리는 그 마지막 과정이 하나 남은 것 같다. 그러고 나면 그게 터지고 나서 시장을 이렇게 밀어내면 거기가 바닥이 될 것 같고 그때 높은 환율로 미국 갈 게 아니라 오히려 유럽이나 한국에다가 제대로 때려박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러한 현재 발생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변수로 이제 블랙스완 네. 그 대상이 뭐 중국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럽 말씀하신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바로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때 이제 미국 달러 자산으로 매입을 하면서 네. 그때서부터 이제 좀 역전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미국 돈 갖고 사는 거예요. 미국 돈 사람들이 맨날 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 양털깎기. 예, 양털깎기라고 아주 이름을 근사하게 지었는데 통화의 긴축과 팽창 이 박동이거든요. 이 박동, 이 흐름
쥐고 풀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박동 속에서 미국은 패권 국가의 어떤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고 중국이 그거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원유도 내 맘대로 오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서 우리도 같이 위안화 패권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거 마음에 안 드니까 무역전쟁 시작한 거 앞으로 10년, 20년을 그걸 할 거고 그건 뭐 차치하더라도 미국 돈 아닌 게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돈 아니 투자 세계는 특히 더 그렇거든요. 돈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 미국 돈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다. 그래서 이탈리아 저기 구구가 들어왔잖아요. 아, 네, 정권을. 네. 러시아하고 손잡는다 막 이래 버릴 수 있거든요. 가스 나한테 줘 이러면서. 그거 아주 볼상 사나운 거죠. 걔들 뭐 독일도 지금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미국이 길들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러시아랑 가고 그 러시아 편이 거의 40%가 러시아 편인 거죠. 러시아 괜찮다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니들 고생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EU에서 못 살아남겠다, 우리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국민투표라도 붙이는 날에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브렉시트 영국 나가는 것만큼 이탈리아 나가는 것도 큰 충격이 될 거다 분명히. 그렇죠. 그럼 뭐 그리스도 또 난리 날 테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게 다 미국 돈을 때려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내수가 워낙 크고 어떤 대외 뭐 3조 달러 뭐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대외 의존도가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중국이 우리나라 IMF처럼 이렇게 겪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나 효율성의 문제인 거죠. 효율성에 보조금 줘가지고 이게 경쟁을 해서 물 한 병에 1,000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거를 900원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수출을 해갖고 먹고 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원의 낭비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붕괴 시나리오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그들 나름대로도 대만을 친다거나 한반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인도랑 충돌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이슈들이 생길 수 있고 그걸 그걸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금리를 땡겨가지고 달러를 조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 예, 그게 안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뭐 잠깐 얘기하셨지만 과거 10년 이상은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순서상 신흥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사실을 작년 말서부터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결과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들 따져도 역시 패권 국가인 미국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이라도 환율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꿔서 미국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달러를 가지고 있든. 그럴 수도 있죠. 잠깐 그럴 수도 있어요. 잠깐. 근데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는 것도 생각해야지. 미국 가서 살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지. 지금 뭐 그 달러 상관없는데 지금 1,345원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50원 돌파했어요. 1,050원 돌파해. 1,449원이죠. 오늘 49원. 1,350. 네, 1,350원. 49원이죠? 50전 40으로 끝났어요. 50전 40.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0원 남았단 말이에요. 제가 1,550일 때 외환 선물 매도를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주식으로 까인 거 그걸로 빚내가지고 2천만 원. 그때 당시 2천만 원에다 내 돈 탈탈 털어가지고 3천만 원 넣어가지고 그게 환율이 몇백 원이 빠지면서 제가 돈을 벌었는데 지금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는 것도 생각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수익을 20% 냈다고 치죠. 여기서.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가 10위권 경제 국가인데 그 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안전하고 미국은 영원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 달러로 바꾸고 가서 전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나올 때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면 환율이 지금 잠깐 10% 먹을 수는 있지만 갖고 들어올 때 생각해야 되고 여기서 주식으로 수익 20% 내면 세금 20% 내야 되고 오고 가고 수수료 10% 내야죠. 뭐 환율 수수료 5%씩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주식 수수료도 한국은 공짜도 많은데 거기는 공짜도 거의 없죠. 이것저것 찻대고 pot대고 하면 잘하면 본전 차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무조건 미국 가라. 그걸 볼 자신 있으면.
뭐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다. 다만 경제가 돌고 돈다라고 하는 순환 논리로 봤을 때 미국이 제조업을 해갖고 그걸 욕심낸다. 그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걔들은 기술 개발해놓고 그걸 전 세계에 뿌려서 로열티, 페이턴트, 금융으로 먹고 사는 국가이고 그래서 미국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제일 남는 장사가 뭐냐? 돈 장사. 니들 달러 필요하지? 무역을 자꾸 늘려가지고 달러를 찍는데 500원 드는데 파는 건 10만 원에 파는 건데 달러가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더 좋은 장사가 없거든요. 몇백 배를 남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패권 국가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크레디빌리티를 갖게끔 하는 거가 중요한데 그거를 갖다가 한국이나 중국하고 임금이나 기술 경쟁을 해서 똑같은 전기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증서 써갖고 야 갖고 와. 너 잘 만드는 거 가져와봐. 배 가져가봐. 내 차도 써 갖고 이게 패권 국가의 어떤 디그너티인데 지금 잠깐 그거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리쇼링 하면서 판을 바꾸는 것 뿐이지 네. 결정적으로 손재주가 좋고 기술력이 좋은 한국 불러다 하는 거지 그게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청업체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해진 달러를 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에 또 투자할 거다. 그리고 신흥국을 가서 아도를 찍어서 10년, 20년 이자고 배당이고 주식 수익률이고 캐피탈 게인을 통해 갖고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오히려 만약에 미국에서 돈을 벌으셨다고 하면 환율이 1,400원, 1,500원 올라갈 때는 거꾸로 바꿔서 오는 걸 생각해 보시는 거가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1,400원,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열어놓으시는 건가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1,500원. 1,500원은 상당히 센 건데. 네, 여기서 이탈리아 문제 딱 터지면 바로 갈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탈리아가 정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못 나갈 것 같은데 정치인 한 명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공론화가 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아우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이 유로화가 완전히 빠그러지는 건데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유로화가 빠그러지니까 달러 인덱스가 확 튀어버리고 막 110이 아니라 115, 120, 130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거기에 묶여갖고 그냥 한꺼번에 들어 올려지게 되고 달러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나올 수 있으니 지금 달러를 팔아서 한국 사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달러를 사러 가면 되느냐 그 10% 먹으려고 지금 기껏해봐야 130원 그럼 135원 해서 150원 잡고 150원 여기다 더하면 1,500원 되는 거거든요. 10%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거 먹으려고 차포 떼고 수수료 내고 그거 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말린다. 다만 달러를 지금 흥건하게 쥐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1,450원, 1,500원 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까꾸로 뒤집으면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아니다 치고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충분히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무엇을 살 것이냐도 사실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쨌건 이번에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졌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계속해서 뭔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으니 이쪽은 계속 갈 것이다가 시장이 어떤 컨센서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이 옛날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로마가 사실은 로마 가도를 만들고 수십만 킬로의 어떤 길을 내면서 로마의 문화를 1,000년 동안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그 로마 위에 보면 에뚜루리아라고 하는 에뚜루리아가 있습니다. 아. 그게 지금 보면 한국 사람들이 딱 그거 같아요. 에뚜루리아인 같아요. 손재주가 매우 좋고 아, 그래요? 로마 가도 토목공사 그다음에 뭐 늪이나 이런 것들에다 거기다가 막 말뚝 박아가지고 그 위에 막 집을 짓고 하는 거 전부 에뚜루리아인 손에서 이어진 거고 그런 건데 한국 사람들이 신 에뚜루리아인 같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집어먹을 때 거기에 가도를 내줬던 사람들처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이게 다
길이잖아요, 길. 물류잖아요. 아니 그러게 네. 우리가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봐도 2020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경제는 주무장대 이미 경쟁력을 잃고 중국에게 베트남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막 얘기했던 게 2020년까지인데 어느 순간 2021년도 보니까 우리 핵심 성장 산업을 다 하고 있어.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중국을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가서 커트해준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악재냐. 단기적으로는 악재겠지. 플라스틱 수출량 줄어들고 저거 하니까. 미국이 가갖고 넘버 2를 저거 해주면 넘버 3 우리가 들어가면 잘만 라인 잘 서면 우리한테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에너지, 삼성 엔지니어링, GS 대림 이 아들 EPC 부분에서는 글로벌 일본 플랜트죠? 예. 좋잖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건 지금은 LNG 쪽에 뭘 맞추고 뭐 하지만 결국에는 에너지 구조를 전환시켜서 탄소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결국엔 수소잖아요. 태양광은 미안하지만 일단 전기 많이 먹죠. 거기다 전기로를 떼가지고 가보면 인got 웨이퍼 만들 때 그냥 국수 삶는 것처럼 콩 삶아가지고 그 콩 연두부 만드는 것처럼 그냥 그거 삶아내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빨리 식히느냐 살살 식히느냐에 따라 다결정이 나오고 그럼 슬라이스 쳐가지고 그럼 갖다 놓고 왁구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듈 만들어서 갖다 설치하는 건 다 노동집약적이에요. 한국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가든 아니면 중국을 가든 걔들이 이기는 거지. 지금은 중국을 때리니까 반사수혜를 받는 것 뿐이지. 지금 하나솔루션 걔가 잘 돼야 되거든요. 미국의 주택 그렇죠. 전장에다 올려놔니까 걔가 치고 나가야 돼요. 오시아 이런 거는 어쨌든 뭐 신장 위구르 뭐 중국의 전기 문제니까 단기적인 문제인 거고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야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들을 캐파를 해가지고 글로벌 1등 먹는 수밖에 없는 거지. 고려 아연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극한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가 핵심인데 결국에는 수소밖에 없거든요. 수소. 그거는 수소를 운송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수출 터미널, 수입 터미널, 그리고 전기 분해 설비 이런 것들은 한국이 굉장히 잘할 수 있다. 다 엔지니어링이죠. 다. 거기다가 전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 전력과 전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하는 건설 쪽에서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걸 실어나려고 하면 그걸 압축을 해서 그냥 싣고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NH3를 해갖고 암모니아 그러면 독가스 암모니아를 가장 많이 해본 거는 울산 산단하고 여수 산단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패실리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싱가포르하고 한국이 전 세계 정유시설에 가장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만 바꾸면 걔들이 다 만져보던 거기 때문에 수소 쪽으로 간다 보면 이거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태양광이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하셨죠? 태양광 말고 뭐라고 그랬죠?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신재생 풍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냥 이제 서해 바다처럼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쪽에서 때려 박는 건 그냥 골조공사니까 거기다가 철심 박아가지고 타워 올리는 거니까 그거 거기서 뭐 타워를 올리는 거 그게 한국의 뭐 이제 단조 설비 뭐 하는 그 단조 설비가 기술력이 있다라고 해도 누구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탈리아도 할 수 있고 영국도 할 수 있고 미국도 할 수 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한국이 잘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거는 나는 모르겠다. 그 물론 철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만 플로팅 하고 있는 거 많이 깊은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뉴저지나 뉴욕 앞에 있는 뭐 맨하탄 앞에다가 해상 타워를 만들어 갖고 그걸 한다. 그건 플로팅 시스템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는 한국에 FPSO를 해보던 조선 기술이 들어가는 거니까 단가도 그냥 타워 받고 심 박는 것보다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원탑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삼강 MNT나 이런 애들이 50만 평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시설 투자해가지고 그거 밀어내기 시작하면 단가 경쟁이나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안 밀리고 할 수 있다. 결국엔 조선 기술 잘하던 거. 그러면 LNG, 암모니아, 수소, 해상풍력 거기에 전기 들어가는 거 그거 다 연결되니까 이게 르네상스가 분명히 온다 이건. 그건 난 맞는 얘기인데. 그쪽에 밸류 체인이. 예, 맞는 얘기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아닐 것 같다. 그렇지. 왜냐면 다들 수소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소에 한두 번 속았냐.
전기차도 지금 침수율이 요 정도고 전기차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성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수소가 와야 되니 아직도 먼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수소 업체들을 조사를 해보면 뭐 지게차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되고 있지만 수소가 이제 트럭까지는 이제 상용화 될 거고 자동차로만 본다고 모빌리티로만 본다면 수소는 아직 먼 얘기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구조 전환으로 본다면 수소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촉매가 백금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동차에 쓰는 그 PMFC라고 하죠. 그거 관련된 거는 아직까지는 단가를 더 낮춰야 되는 거지만 지금 SOFC 같은 경우는 발전 설비 관련된 부분에 이미 실증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단계고 조만간 몇 년 안에 발전 설비들 뭐 그다음에 여기 이 건물 안에 있는 뭐 발전 설비들 그다음에 제너레이터 같은 것들은 수소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소를 물분해해서 그놈을 운송하고 가져오고 하는 그게 안 돼 있는데 사우디 같은 데서 뭐 탐을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유 끝날 것 같으니까 이거 우리가 여기서 신재생에너지로 뭐 어떤 태양 연료 만든 전기를 물분해를 해갖고 수소로 내가 전 세계에다 뿌려줄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투자를 하겠다. 그럼 그거 누가 운송해 줄 거야?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할 수 없어요. 걔네는 LNG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입자가 미세한 수소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되고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한국의 업체 한두 개 업체만 그걸 해봤지 다른 애들은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여기서 한다. 100%. 물론 설계나 이런 것들은 다 네덜란드, 미국, 독일, 일본 애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해봐야 마진 10% 먹으면 두 자리만 먹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중흥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5년, 10년을 본다면 투자 적기를 만약에 입에 쓰러지는 단계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신재생과 함께 수소를 같이 봐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소. 근데 그 수소의 밸류 체인에서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하여튼 그런저런 면에서 이제 조선을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뭐 LNG선만 가지고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수소까지로 연결하면 뭐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아니면 그 플랜트 설비 쪽, 건설 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무슨 우리 소위 중소형주 가운데서 수소 관련된 또 기술 가진 회사들이 있으니까 가장 좀 그 수소가 뜬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부각이 될 그 분야는 어디라고 보세요? 원래는 이제 퓨얼셀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퓨얼셀이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발전 쪽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발전 쪽이 제일 빠를 것 같고, 그 다음 전기 분해 설비 쪽의 설비이기 때문에 EPC가 무조건 선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GS, 현대건설 이런 애들이 걔들이 가야 돼요. 걔들이 어쨌든 중동이 일을 하든 뭐 저쪽 모잠비크가 뭘 하든 뭐 아프리카가 됐든 어디가 됐든 미국이 됐든 그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먼저 가야 되는 게 맞고, 효율성 관련된 부분은 아직 미국의 업체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볼라드라든가 ITM 뭐 미국 건 아닙니다만, 그다음 플러그 파워 같은 거 지게차 아마존에다 납품하고 막 이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만약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어떤 거냐면, 기존의 전통 산업을 통해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화 솔루션이라고 하는 업체는 돈을 제가 재작년부터 돈을 많이 번 업체인데, 그 업체가 좋았던 건 뭐냐면 걔는 그냥 가성소다라고 하는 걸 하다가 태양광 쪽을 얹어버린 거예요. 신재생으로 얹어버린 거죠. 네. 기존에 돈을 잘 버는 사업에다가 얹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롯데정밀이라든가 롯데정밀화학 이런 애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산업에다가 그 산업을 조금 변형했을 때 신재생이 얹어지는 쪽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암모니아 다루는 애들, 그 다음에 그런 설비가 축소되면서 가성소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 예를 들어 배터리 재생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성일 하이텍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인수분해하면서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가성소다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럼 가성소다는
한원업체가 뭐 백광 있고 한화솔루션 있고 그다음에 롯데 뭐 있잖아요. 가성수다. 그러면서 걔들이 많이 들어가서 가성수다가 막 이쪽으로 가면 뭐 가동률이 되면 이제 가성 칼륨 같은 것도 같이 더불어 가는지 한번 보고 이 화학의 어떤 밸류체인을 보면 기존 사업 잘하는 거에다 얹어지는 쪽이 안정되게 주가는 쩔어 있으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종목을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제 생각에 그럴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좋은 건 기존에 조선반 만들다가 LNG로 가다가 수소까지 갈 수 있는 밸류체인이 확장되는 거가 나오는 거고 반도체만 하다가 메모리만 하다가 비메모리 삼성이 끌고 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가면서 헤게모니를 쥐게 되니까 그게 좋은 거고 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이 좋은데 내연기관은 구축이 되면서 신차가 올라가니까 이거 빠지고 이거 올라가는 거니까 경쟁에서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빠져나가니까 이게 못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감안을 해보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두 가지 고민이죠. 하나는 얼마나 더 빠질 것이냐. 예. 그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이 뭐냐. 네. 예. 요거에 대한 궁금증 우리 강영현 이사님의 관점에서 네. 예, 좀 자세하게 풀어주셨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어떤 투자 기준 하에서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